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7%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난해였죠. 계속 오르는 집값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 무리해서 최대한 대출을 끼고 집을 샀는데 이젠 이자 부담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오르고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7% 시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주로 이제 대출을 많이 내서 금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10년 전에 하우스 푸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10년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재현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우스 푸어보다 좀 더 강한 개념이라고 봐요. 영끌 푸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보통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받았다. 그렇죠. 네. 하우스 푸어 때보다 대출을 더 많이 끌었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 고통을 겪는 세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2030 세대 그리고 MZ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10년 전에는 말하자면 베이비 부모와 X 세대들이 하우스 푸어로 고통을 겪었다면은 이번에는 그 자녀 세대인 바로 2030 세대가 집내 때문에 큰 고통을 치르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끌 푸어도 있겠지만 이 전세를 끼고 네. 갭 투자하겠다고 했던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전세보다 집값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깡통 전세가 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지금 조마조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하락기 때의 특징은요. 네. 그냥 집을 사서 어떻게 보면은 원금 갖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게 없는 사람을 그걸 깡통 주택 보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전세가 비율이 과거보다 높습니다. 예. KB시세로 보면요.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가 비율이 62%입니다. 아하. 이거는 글로벌 금융 위기나 네. 하우스 푸어 사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이 보증금을 어떻게 보면은 잃을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시장이다. 이러다 보니까 예. 지금 세입자들도 집값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마조마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전세 산 사람한테 집주인이 사실래요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집값이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주로 다주택자분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고. 시장이 어차피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세입자 보고 좀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하는 건데 세입자들이 선뜻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민되죠. 네. 그렇죠. 세입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정보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은 금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어느 정도 갈지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무리 낮게 보시는 분도 한 3.5% 정도를 보고 좀 더 보시는 분들은 한 4%까지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럼 금리가 더 오르면은 집값이 당연히 더 떨어질 텐데 네. 내가 자선 사업가도 아닌데 왜 집주인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아마 거절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기준금리 부분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일단은. 그렇죠. 당장 뭐 이달 24일부터 뭐 금리를 좀 더 올릴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대체적으로 하고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이제 보통 뭐 채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높은 상태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또 일각에서는 그럼 금리를 언제 낮출 거냐 할 때에 아마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2014년 초 정도 가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금리를 갑작스럽게 확 낮출 거냐 그렇게도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하는 그렇게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끌 부어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길면 한 1년까지는 힘들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주택 시장이 금리 특히 고금리에 발작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금리 태풍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강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자산이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에 어떻게 보면은 중력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치 말하면 블랙홀로 작용한 거다.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아마도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그래도 약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연끌족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계속 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조금 현재 가격만큼이라도 팔아야 되나? 네. 아니면 좀 갖고 있어야 되나? 네. 이런 고민할 것 같거든요.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싸게 팔아서 더 싸게 산다는 건데 시장은 나보다 똑똑합니다. 잘 그게 현실적으로 이 가동하기 어려운 플랜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거 이전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부채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하. 빚을 줄이면요, 네. 이 고금리라는 사막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줄일 거냐? 과거에 주로 이제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집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놓습니다. 내가 산 집은 전세로 놓고. 더 싼 전세로 이동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 끼고 있는 경우는 새로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못하면 전세 보증금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럴 때는 월세로 놓고 월세로 좀 더 싼 월세로 이동하는 방식도 있고요. 사회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저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합가를 하고 네. 그 집을 전세 놓고 대출을 갚는 방법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번에 그리고 안심 전환 대출이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지난 7일부터 이게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금리가 낮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 한 3.7에서 한 4% 정도가 되는데 종전에는 주택 가격이 4억이었는데 이게 6억으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부부 합산 소득이 종전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1억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대출 한도도 2억 5천에서 3억 6천으로 늘어나고 네. 내년부터는 주택 가격이 9억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어쨌든 이 고비를 넘기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심대출 물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신청한 건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있을까요? 그거는 1차 때요. 1차 때. 1차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이 4억이면은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주택금융공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조 5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네. 2단계는 생각보다 저는 선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부채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까지 오를 수도 있다. 내년 하반기나 돼야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집값이 최대 앞으로 20%까지 하락한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만큼 떨어지나? 그 폭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는 못해요. 다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거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가파른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는 약간 하락폭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어떤 그런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내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2.5%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2.5%는 이게 통계 지수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 느끼는 이게 실거래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하고 통계 지수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고점이 지난해 4분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곳은 30%, 40% 이미 빠졌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번에는 많이 빠진 데는 이미 빠진 데들은 하락폭이 조금 덜 할 거고 거의 안 빠진 곳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 울퉁불퉁 할 거기 때문에 네. 과연 20% 정도 추가적으로 빠질 거냐 뭐 그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담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내년에 어쨌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또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까지를 빼고 나머지는 다 규제를 풀었단 말이죠. 효과가 있습니까? 일부 효과는 있겠죠. 네. 급금 매물은 아마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시장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하락폭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지 하락세를 멈추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지방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고금리 앞에서 어떤 자산 시장이든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와 거래량 감소가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지역 이 지역이 한 5곳이 있는데 네. 만약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지면 여기도 풀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아예 풀리기가 좀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다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이번에 풀리지 않는 곳이 그 서울에 인접해 있고 또 그렇죠. 개발 제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등급이 조정 대상 지역보다 높은 게 투기 과열 지구잖아요. 네. 이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준서울로 간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도 저런 강북 지역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로 정저가 밀집 지역. 외곽 지역은 수도권 못지않게 집값이 빠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도 정부 입장은 뭐 서울을 끝까지 규제적으로 묶겠다는 뜻은 아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풀고 나서 그 효과를 보고 나서 다음번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값 불안 가능성이 낮은 곳은 뭐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풀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강남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마용성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은 좀 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마용성 얘기도 하셨지만 강남 불패 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조금은 떨어졌지만 네, 네. 과연 이 서울의 대형 좋은 아파트의 가격은 또 그만큼 빠질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흐름만 갖고 있다가 또 다시 오를 것이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시장의 특성을 보면요. 네. 10년 전에 하우스푸 사태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대형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소형이 많이 빠집니다. 이게 바로 MZ세대가 영끌 B2 타겟을 바로 소형 아파트를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요새는 구축보다 신축이 더 빠지고요. 예. 이런 상황인데 물론 대형 아파트가 뭐 신고가 보이고 있다. 이거는 약간 저는 과장된 것 같고요. 하락폭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가 그쪽으로 몰려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MZ세대들은 사회 진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싼 집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대형의 공급이 적었습니다. 네. 올해 분양 물량으로 보면 전체 물량이 한 4% 정도.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은 집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까지 맞물려서 대형이 상대적으로 소형보다 좀 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형이 불패는 아닙니다. 약간 덜 패, 조금 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서서 이제 영끌을 해서 구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빚을 부채를 다이어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관망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 집을 사야 되나? 이제 사면 잘 사는 건가? 네.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는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 그러는데요. 네.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겟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타이밍은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보시고 아하. 그 이후는 뭘 보셔야 되냐면 저는 프라이스, 가격을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격이 작년 4분기가 고점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낙폭이 큰 곳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점보다 네.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스 가격이다. 싸게 사라. 싸게 사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싸게 살지. 그러면은 뭐 급급 매물을 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경매도 내년에는 괜찮을 겁니다. 아. 그다음에 분양 물량도 지금 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이 방법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집을 싸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